안녕하십니까. 술단과 함께하는 세상에 이런 자비. 가을바람이 좀 시원해졌죠. 예, 네. 선선해졌습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아주 가까이 계신데 매우 먼 곳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오늘 특별 게스트 모셨습니다. 우리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조경일입니다. 요즘 네. 작가로 활동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얘기할까요? 말씀하십시오. 네. 작가로 활동하고 있고요. 고향은 함경북도 경흥군. 네. 한국에는 이제 아오지 탄광으로 더 많이 알려졌죠. 네. 아오지 탄광 출신. 네, 조경일입니다. 한국에 2004년 말에 와서 올해로 20년 차입니다. 네, 20년 차 한국 생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네. 북향민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북향민이라고 합니다. 북에서 오신 분들을 요즘 새로운 용어로 부르자 해서 북향민이라고 합니다. 네. 북한에 고향이 있는 분들. 그렇죠. 네. 북에 고향을 둔 사람들. 북에 네. 고향을 둔 사람들. 그리고 오늘 모신 분은 조경일 작가님입니다. 네. 오늘 작가님 모시고 아주 재밌는 이야기 좀 나눠보고요. 오늘 특별히 1부하고 2부로 네. 좀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첫 곡 듣고 가겠습니다. 네, 첫 곡 잘 들었습니다. 흐린 가을에 이제 메일을 써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편지 잘 안 쓰잖아요. 안 쓰죠. 네. 가을에 메일. 그것도 좀 이상하네요. 북한에서 편지를 쓰나요? 편지는 쓰죠. 네. 근데 거의 잘 안 쓰요. 편지가 도착이 안 됩니다. 예. 가는지 안 가는지 확인할 수가 없네요. 가기는 가는데 막 몇 개월 뒤에 도착하고. 네. 안 좋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북한 이야기는 좀 천천히 나눠보고, 네. 오늘 우리 조경일 작가님 지금 이제 최근에 하고 계시는 일을 조금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작가로 좀 활동하고 있는데요. 네. 가장 최근에 이제 글을 쓰고요. 일단 책을 쓰고 또 칼럼 쓰거나 또 라디오나 유튜브 좀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뭐 좋은 말로는 이제 프리랜서라고 활동하고 있는데, 사실 백수 같은 거죠. 네, 제가 지금 대학원 박사과정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건국대학교의 통일인문학 박사과정이 있어서 이제 그거 수업을 다 듣고 지금 이제 논문이 남았거든요. 네. 그래서 주제 연구를 좀 시작할 예정이어서 당분간 좀 학생 신분, 프리랜서 신분으로 글 쓰며 아마 지낼 것 같고요. 굉장히 바쁘시겠네요. 네, 아마 바빠질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안 바빴던 걸로 하고요. 논문이 쉽지 않잖아요. 박사 되시면은 강사로 활동하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도 제가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박사가 되면은 제가 아무래도 좀 더 전문적으로 기회가 된다면 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거나 이런 기회도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교수님이 되실 수도 있나요? 저는 해보고 싶어요. 예. 제가 능력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열심히 해보려고요. 근데 굉장히 잘 어울리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시군요. 책을 지금 몇 권 정도 내시죠? 지금 사실 첫 번째 제 인생의 첫 책은 공저예요. 2021년 7월에 나온 책인데, 당시에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준석 열풍이 있던 시기여서 그 88만 원 세대를 쓴 그 우석훈 교수를 비롯해서 여러 저자 11명 함께 이 청년 당대표 이준석에 대한 이준석의 정치 현상에 대해서 책을 썼었는데, 그때 제가 한 챕터를 써서 공저로 처음으로 책을 냈고, 그 같은 해 12월에 제가 이제 제 책이죠. 저의 이제 단독 에세이 책 아오지까지. 부제는 세 번 탈북한 소년의 나라. 이 책을 이제 냈고요. 그리고 이듬해 지나서 작년 12월 29일에 저희 두 번째 단독 에세이 책 리얼리티와 유니티. 부제는 북한 이탈 주민의 이슈와 비전에 관한 보고서 이렇게 냈습니다. 반응은 어떤 책이 제일 좋았어요? 아무래도 첫 번째 책, 그러니까 저의 단독 에세이 아오지까지가 반응이 아무래도 좀 더 좋았고, 좀 더 그래도 좀 두 번째 책보다 좀 더 팔리기도 했고. 출판사는 어떻게 작가님이 이렇게 컨택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출판 우연히 사실 쓰인 거예요. 이게 제가
일을 할 때, 저기 국회 사무총장실에서 비서로 일을 할 때, 네. 그때 이제 알게 된 출판사 이소노미야라고 있거든요. 오. 예, 그 출판사 그 편집장님이 저랑 이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아무래도 제 이야기가 좀 다르잖아요. 네. 아버지 출신이지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책 한번 써보시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 써야죠.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갔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2021년 한 봄쯤 돼서 제가 그때 마침 백수가 됐거든요. 왜냐면, 제가 모셨던 그 김영춘 의원님이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나갔다가 낙선하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저도 일자리를 잃어서 백수가 돼서 출판사에서 그러시더라고요. 이참에 한번 책 쓰라고. 그래서 제가, 그럴까요? 네, 그렇게 쓰게 돼서, 출판사 이소노미야랑 진행을 해서 좀 공들여서 썼고, 공들여서 이제 편집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책은 몇 부나? 1,500부를 찍었습니다. 처음에? 예, 1,500부 찍었는데, 아직, 출판사의 그 창고에 남아있어요. 재고가 남아있습니다. 그래도 1,500부면은 좀 많이 찍었네요. 요즘. 많이 찍었어요. 저는 잘 팔릴 줄 알았는데, 잘 안 팔리더라고요. 제가 일단 제가 좀 부끄러움이 좀 있어서, 네. 책 홍보를 제가 잘 못합니다. 그래서 막 여러 번 게시물도 올리고 해야 되는데, 하나 띡 올리고, 한 몇 개월 있다가, 하나 또 올리고, 이런 식이어서, 이게, 출판사에서 그러시더라고요. 홍보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저자다. 저자가 절판 깔고 홍보를 하지 않으면 출판사도 한계가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겠습니다 하면서도 잘 안 되더라고요. 오늘 나오신 김에 다시 한번 제목 한번. 네, 제목은, 이 책도 제가 가져왔는데, 네. 아우지까지. 세 번 탈북한 소년의 나라입니다. 본인의 거의 그냥 본인 인생 스토리죠? 그렇죠. 이 책은 제가 북에서 탈출해서 한국에 오는 과정, 저의 탈북기, 탈출기죠. 그 다음에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살아가면서 제가 부딪혔던 삶들, 그러니까 한국의 정착기, 그 다음에 그게 챕터 2고요. 챕터 3, 총 3장인데, 챕터 3은 제가 한국에 살면서 북한 이탈 주민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면서 제가 부딪히면서 고민을 치열하게 해왔던 것, 이 사회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3장에 적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저의 삶, 저의 생각을 압축적으로 이렇게 담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완전 그 팩트네요, 팩트. 팩트죠. 네, 저 자전적 에세이라서. 네.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읽으면 소설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되게 그 읽은 사람들의 평가가 되게 좋더라고요. 되게 쉽게 읽힌다. 그래서 집중하면 한 2-3시간 안에 후다닥 이렇게 읽어버릴 수 있는 되게 글도 되게 단문으로 쓴 편이어가지고 그래서 잘 읽었다. 읽기가 편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스토리 자체가 워낙에 집중도가 높은 스토리일 수 아무래도 그렇죠? 쉽게 일반 소설과는 좀 다른 스토리니까. 지금 이제 그 탈출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이제 보통 남한에 계신 분들은 이제 그것 자체가 굉장히 생소한 개념일 테고. 그렇죠. 그 보통의 경우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지 조금 탈출이요? 네. 케이스가 여러 가지가 있고 사람마다 다른데 되게 비슷하기도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우선 북한과 국경을 접하기 중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두만강을 건널 때 백두산을 기준으로 북쪽이 두만강이고 남쪽이 이제 압록강이거든요. 저는 근데 아우지니까 우리 한반도 최북단이에요. 근데 거기서는 건널 수가 없어요. 왜냐면 강이 하류로 갈수록 깊고 물살이 세잖아요. 그래서 좀 더 내려와서 회령. 좀 회령 그다음에 남양. 근데 첫 번째는 남양에서 건넜습니다. 남양 처음 탈출할 때. 첫 탈출 때. 그때가 2000년 6월쯤에 제가 엄마 손을 잡고 어머님이랑 같이. 근데 사실은 좀 더 배경을 설명드리면 저희 어머니와 저희 누나, 저희 아버지 이렇게 저희가 4인 가족이거든요. 근데 어머니와 누나가 1998년 1월에 처음으로 먼저 탈북하셨어요. 한 달만 가서 식량을 구해 오겠다. 그렇게 떠나셨거든요. 근데 남한으로 오신 게 아니고 아니에요. 중국으로 우선은 탈출을 식량 구하러 중국으로 단순한 거예요. 갔다가 중국이라는 곳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더라고요. 어머니가 이렇게 정착하기가 쉽지 않았고 숨어 살아야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 여러 번 잡혀서 북송이 되셔서 5번 북송되셨더라고요. 그리고 5번째 만에 2년 뒤죠. 2000년 6월에
저한테 오셔가지고 저를 데리고 이제 탈북을 하신 거죠. 누님은 누나는 그때 중국에 따로 살고 있었어요. 따로 있었고 함께 못 살았어요. 왜냐면 집이 일단 없고 그렇죠. 먹고 살 게 없기 때문에 저희 누나는 그 기독교 교회단 같은 데서 이렇게 구리폼 이런 데서 도움을 줘가지고 그쪽에 가 있고 어머니 혼자 이렇게 여러 곳이 다니다가 잡혔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손잡고 사실은 남양 북한 그 남양 노동자구까지 와서 그 맞은편이 중국의 도문시예요. 네네. 네, 거기를 건넜죠. 도망간 걸. 그러면 헤엄치나요? 그때 제가 헤엄칠 줄 몰랐어요. 제가 물에도 공포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냥 어머니도 저걸 줄 모르고 그래서 손잡고 이렇게 토끼처럼 깡충깡충 걸어서 깊지는 않았나 보죠? 예. 최대한 안 깊어 보이는 대로 찾은 거죠. 찾아서. 네. 강이 이렇게 흐르다가 네. 두 갈래로 이렇게 나뉘어져 흐르는 곳이 있거든요, 남양에. 예. 보통 물이 갈라지면 얕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를 건넜는데, 당시 제가 키가 한 140 정도 불과했을 거예요. 16살이니까. 근데 제가 여기 턱까지 왔었어요. 턱까지. 굉장히 무서우셨겠네요.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뭐 팬이 왔었죠. 다행히 이제 어머니 손을 잡고 건넜죠. 그게 저에게 첫 번째 탈북이었어요. 그때 그러면은 그런 거는 이렇게 감시를 피해서 밤에 움직이나요? 그쵸. 밤에 저희가 일단 풀숲에 숨어서 새벽 한 2시, 3시까지 기다렸다가 그날 또 비가 많이 왔어요. 막 덜덜 떨면서. 그다음에 왠지 좀 이렇게 조용해졌다 싶을 때 그때 도망갈 건거든요. 네. 그러면은 보통 그러니까 이제 북쪽에 경계라는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데는 뭐 이렇게 순찰 같은 걸 도나요? 있죠. 도망간 경비대가 있어서 있고 이렇게 거리 일정한 간격을 두고 있는데 2000년대 초반 그때까지는 또 그렇게 삼엄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탈북 러시아가 막 사실 있기 조금 초반대였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국경경비대 있긴 했지만 이게 아무리 국경경비대가 지켜도 탈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든 빈 곳을 뚫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빈 곳을 뚫어서 다행히 도망을 건넜죠. 네, 건너서 건너면 이제 중국 쪽은 바로 이제 차도로거든요. 차가 막 다녀요. 차가 지나가면은 숨고, 차가 지나가면 숨고, 이렇게 해서 마을까지 찾아갔죠. 네. 마을을 가서 이제 거기서 어떻게 일을 구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요, 이게, 중국이라는 곳이 말도 안 통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두만강으로 가면서 저한테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이게 두만강 건너다 보면은 이게 뭐 헤어질 수도 있잖아요. 네, 뭐 물살 때문에 헤어질 수도 있고 쫓겨서 헤어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혹시 중국에 갔는데 헤어졌다. 그러면은 이 하나만 기억해라. 지붕에 있는 빨간 더하기 표시만 찾아가라. 빨간 더하기 표시. 교회였죠. 교회. 예. 저는 그때는 교회라는 걸 들어본 적도 없고 그냥 그것만 찾아가면은 도움을 줄 거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달달달 외웠죠. 근데 다행히 헤어지진 않았어요. 무사히 탈출을 해서 중국의 마을을 찾아갔어요. 네. 근데 막 시행착오 끝에 마을을 찾았는데 진짜 지붕에 빨간 게 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 어머니가 너무 두드렸어요. 그랬더니 가정교회 같은 거에 나와서 도움을 주시더라고요. 제 옷 싹 다 벗겨주고 그 다 진 옷을 싸서 도망가게 갖다 버리고 새 옷을 주고 밥을 차려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중국에 98년대 왔을 때 중국에 오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적어도 도움을 주는 사람이다라는 게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교회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첫 인상이 그거예요. 그러네요. 예. 굉장히 따뜻한. 굉장히 따뜻하고 저한테는 이제 구원이었죠. 그러네. 네. 구원의 손길 같은 거였죠. 근데 지금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중국 쪽 그 교회가 있을 수가 있네? 중국 교회 있습니다. 있어요? 네. 뭐 교회를 뭐 탄압하고 그러긴 한데요. 대형 교회도 있고요. 그래? 네. 제가 볼 땐 교회가 일요일마다 다녔거든요. 중국 그 연변에 살아는 연길에 연길교회 큰 교회가 있어요. 네, 근데 뭐 특별한 게 아니면 뭐 다닐 수 있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좀 보살핌을 받으시고. 예, 교회에서 한 3일 정도 지내고 거기서 이제 돈 좀 지어주면서 이제 연길로 가라. 연길로? 네, 어머니가 연길에서 잡혔으니까 연길에 이제 아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연길 갔다가 또 도문 갔다가 이렇게 해서 도움을 받으러 이제 간 거죠. 찾아서. 네. 그렇게 이동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도착해서는 저는 이제
집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머니가 붙잡히기 전에 같이 지냈던 사람 집에 가서 며칠 또 있다가 막 또 수소문해서 이렇게 탈북 고아들을 키워주는 운영하는 교회 전도사, 한 선교사 이쪽 루트를 찾아가지고 제가 어떻게 거기 가서 지낼 수 있게 됐죠.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어머니랑 헤어져 산 거예요. 예. 그럼 어머니는 그때 이제 뭐 일을 구하시거나 어머니는 그냥 그 동네에 아는 사람이랑 같이 그 동네에서 그냥 일을 하고 농사 짓고 예. 돈을 버셔야 되니까. 돈을 벌어야 되니까. 예. 근데 사실은 그 북한에서 중국을 가면 사실 중국 내에서는 사실 무국적 아닙니까? 그렇죠. 무국적이죠.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위험 요소예요. 숨어 다녀야 되잖아요. 항상 경찰만 보면은 저희는 그냥 본능적으로 숨는 거예요. 네. 잡혀갈 수 있으니까. 잡혀가니까. 네. 중국 공안을 피하는 게 저희의 유일한 두려움이죠. 네. 그래서 항상 피해 다녔어요. 공안한테 잡히면은 그냥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다시 북으로. 북송. 무조건. 네. 당시 중국 공안은 북송시켰거든요. 또 북한이 북송을 요청하기도 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 공안을 숨어서 어떻게든 살아야 했죠. 네. 굉장히 엄혹했던 시기였겠네요. 그렇죠. 그때는 그냥 숨어 사는 인생. 그렇죠. 예, 나라는 존재는 없는 거죠. 예. 어리기도 했었을 텐데. 제가 그때 12살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 12살이면 초등학교 그렇죠. 한 4학년 그렇죠.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근데 또 제가 북에서 워낙 어렵게 살았으니까 키도 조금 작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어른들이 하라는 대로 했죠. 예. 근데 굉장히 무서우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한 번은 다시 이제 그 북송이 되셨다고. 네, 하셨죠? 제가 다행히 그 기독교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탈북 고아들 여러 명이 함께 그룹홈에서 살았는데요. 네네. 제가 다행히 일반 조선족 학교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짜 호구를 만드는 거예요. 네. 왜냐면 학교를 보내는 게 필요하니까 학생들한테. 그렇죠. 그래서 저희에게 가짜 호구를 만들어줘서 제가 중국 그 흥난이라는 소학교에 1학년에 입학을 해서 소학교 학생으로 다녔어요. 그러니까 조선족 소학교니까 중국어 시간에 빼고는 다 이제 조선말 하는 거예요. 네. 또 조선족들은 연변말이 북한의 함경도 말이랑 좀 비슷해요. 네. 그래서 티가 안 나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조선족으로 신분을 숨기고 왜냐면 뭐 신분증 보자고 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학교를 다녔죠. 학교를 뭐 한 6개월 정도 다닌 것 같아요. 다녔는데 정말 열심히 너무 즐겁게 다녔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 학교에 저희 말고도 다른 반에 또 여러 명 있었거든요. 북한 학생들이. 근데 다른 친구 막 뛰어오더니 저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경찰이 왔다고. 네, 경찰차가 왔다고. 근데 다른 반에 있는 북한 학생들을 잡아갔다고. 그래서 저희가 가방, 책가방 모든 걸 던져두고 택시 타고 바로 도망쳤어요. 잡혀갈까봐. 그게 그 학교와의 이별이었어요. 예. 실제로 작가님을 잡아간 건 아니고. 저를 잡아가지 않았죠. 저는 이제 도망쳐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 학교는 인원이 그렇게 끝나고 또 다시 또 그룹 하면서 또 살다가 두 번째 기회가 저한테 왔습니다. 네네. 또 다른 학교로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시골 쪽에 들어가서 살았는데 그때 이제 연길시 이란진이라는 곳에 갔는데 그 소학교 이제 2학년에 입학을 해가지고요. 한 1년 정도 다닌 것 같아요. 네, 정말 너무 즐거웠어요. 그러네요. 제가 북에서는 공부를 못했거든요. 왜냐면 초등학교 1학년까지 밖에 못 다녔어요. 그때 95년쯤부터 고난해군이 탁 오면서 먹지를 못하니까 학교를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학교를 아예 다니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하기 뭐 덜셈 뺄셈 이런 정도 빼고는 글씨 읽는 거 빼고는 몰랐거든요. 그렇죠. 뭐 배운 적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중국 소학교 2학년에 두 번째로 가서 학교에 적응하면서 나름 열심히 했어요. 네, 그래서 뭐 학급 반장도 하고 전학 2달 만에 학급 반장도 하고 뭐 학습 지도원도 하고 네, 열심히 좀 성실하게 맨날 시험 볼 때마다 항상 최우등 점수를 받고 이렇게 지냈거든요. 근데 2년째 되는 날 2002년 4월 26일이에요. 네. 음악 시간에 오후 2시쯤 기억해가지고
이렇게 리코더 수업을 하고 있는데 담임 선생님이 들어오시더니 손님이 왔다는 거예요. 그 학생들 다 앉아 있는데. 네, 저한테 이렇게 부르는 거 솔직하면 손님이 왔다고. 그래서 제가 중국 땅에 저를 찾아올 손님이 없거든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혹시 우리를 돌봐주시는 전도사님인가 하고 나가봤어요. 근데 전도사님 계시더라고요. 전도사님이 이렇게 손 이렇게 하고 고개 숙이고 있는 거예요. 그 옆에 봤더니 중국 공학 2명이 서 있더라고요. 누가 신고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학교 수업 시간에 붙잡혔고요. 저희가 그 전도사님 그 그룹홈에 저희가 4명이 살았거든요. 학생이. 그냥 4명이 함께 또르륵 잡혀서 그대로 이제 동문 감옥에 수감됐죠. 중국에 있는 감옥에? 네. 중국에 있는 그 감옥에 수감됐는데 감옥에 들어갔더니 요 라디오 녹음실보다 좀 한 2배 정도 큰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그 타일뿐이고 춥고 이름이 없고 창문은 요거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높이 하나 있고. 진짜 감옥. 제 생애 감옥이라는 걸 처음 가봤죠. 그렇죠. 그 14살인데 그때가. 근데 들어갔더니 이제 탈북에서 왔던 사람들, 북송 잡혀간 사람들 쭉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거기서 제가 38일 수감되어 있다가 제가 38일째 북송이 됐죠. 다시. 함경북도 온성군 보입으로 북송이 됐습니다. 네. 그 다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저 같은 경우는 케이스가 다 다른데 우선 저 같은 경우를 보면요. 저는 어리잖아요. 네, 미성년자고. 그렇죠. 그리고 완전 애기니까. 뭐 제가 뭘 알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냥 엄마 따라 탈북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생계형 탈북이에요. 배고파서. 그러다 보니까 뭐 저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머리를 이렇게 탁 때리고 이러고 그다음에 취조를 하는 거죠. 취조는 좀 빡세게 해요. 취조를 빡세게 하는데 이런 건 질문하더라고요. 교회를 다녔느냐? 하나님을 들어봤느냐? 성경책을 읽었느냐? 미국 사람을 만났느냐? 한국 사람을 만났느냐? 요 5가지는 물어봐요. 근데 감옥에 있을 때, 동문 감옥에 있을 때 그 어른들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야, 너희들 나가면 취조할 텐데 이 5가지 이야기는 꼭 하지 마라. 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네. 모른다고 해라. 다닌 적도 없고 처음 들어본다고 얘기해라. 그냥 너희들이 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른들이 얘기 들었죠. 그래서 딱 근데 진짜로 보이지도 않게 저를 딱 부르더니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모른다고 했죠. 저는 모릅니다. 몰라요. 몰라요. 그냥 우겼어요. 그렇게. 그랬더니 뭐 모른다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요만한 애가. 그랬더니 뭐라 막 욕을 막 하더니 이제 다시 들어가라 하고 한 4일 만인가 제가 이송이 됐는데 제가 만약 성인이었으면 이제 감옥 가요. 단련대나 아니면 여기로 말하면 교도소 같은데 이렇게 감옥 가거든요. 저는 그때 미성년자니까 특별히 특정할 만한 범죄가 없어요. 뭐 반역죄라든가 뭐 정치 사상 범죄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청진에 있는 고아원, 그러니까 고아원보다는 고아들을 이렇게 붙잡아가지고 가둬두는 시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종의 청소년 캠프 같은 그런 데 가서 한 달 정도 지내다 아버지가 계시는 집으로 돌아갔죠. 네, 아버지를 1년 만에 만났죠. 아버지는 원래 처음부터 가족들이 이제 그 북에서 탈출한 건 알고 계셨던 그럼요. 거죠. 사실은 1998년 1월에 제 아버지가 먼저 어머니에게 얘기했어요. 중국에 가면은 이렇게 식량을 구할 수 있다더라. 가서 한번 구해와라. 어머니는 싫다고 하는데 아버지가 우겨서 갔어요. 네. 그러다가 어머니가 이제 저를 데려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혼자서 외롭게 사셨죠. 근데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아버지가 좀 가셔갖고 좀 식량 같은 걸 구해서 다시 오시는 편 아닌가요? 그게 불가능해요. 그래요? 왜냐면, 남편은 세대주잖아요. 그렇지. 직장을 다녀야 돼요. 무조건? 아내는, 네, 무조건이죠. 북한에서는 아내는 주부가 많아요. 일을 따로 하지 않고? 그러니까, 주부는 괜찮아요. 이동을 해도. 근데, 사실은 아마 비슷할 것 같은데, 돈 버는 게 남자보다는 엄마들이 훨씬 더 잘 벌 수가 있거든요. 또 악착같이. 아버지는 뭐 공장을 떠날 수 없으니까. 배급 주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그 북한이라는 사회가 그래요. 그렇죠. 세대주는 무조건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얘기해서 엄마가 갔던 거고, 아빠는 북에 그냥 계셨던 거죠. 네.
하기사 출근 안 하면 바로 티가 나긴 하겠네요. 바로 티가 나고 그건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현재 한국에 34,000명이 좀 넘는 북한 이탈 주민들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 중에 한 70%가 여성이에요. 아. 예,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러네. 탈출한 사람들이 다 여성이어서 많기 엄마들이 많기 때문에. 네. 아주 멋져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 저 노래 한 곡 듣고 가시죠. 네. 네. 우리 지금 전반부 이야기를 조금 들었고 오늘 작가님 준비하신 노래가 있다고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어떤 네. 노래 듣고 갈까요? 저는 이제 김광석 가수 노래를 되게 좋아해요. 네. 그 중에 노래가 여러 개 많은데 그 중에 네. 오늘은 일단 하나 네.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네. 특별히 뭐 좋아하시는 이유가? 일단은 이게 감정이입이 너무 쉽게 돼요. 김광석의 노래는. 네. 그리고 나의 이야기 같고. 네. 모르겠어요. 제가 좀 이렇게 좀 올드한 것 같아요. 이 나이는 아직까지 막 아이돌 좋아하고 그래야 되는데 한국에 와서부터 아이돌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 네. 쭉 그냥 김광석, 뭐 조용필 이런 좀 올드한 클래식, 예를 들어 7080 노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네. 뭐 각자의 취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취향입니다. 알겠습니다. 캐치라고 하죠. 네. 우리 저 작가님의 노래 김광석 노래 한번 듣고 가겠습니다.